안녕하세요. 저는 63세 이상옥입니다. 제가 결혼 5년 차에 겪었던 일은 지금 생각해도 심장이 서늘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환갑을 넘겨 맞은 늦깎이 결혼이었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도 충만하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비록 아이는 없었지만 남편과 저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아니 어쩌면 그 어떤 부부보다도 더 화목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제 결혼 생활을 부러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그저 겸손하게 별것 아니다 하며 웃어 넘기곤 했습니다만, 사실 제 마음속으로는 남편과 제가 서로에게 완벽한 퍼즐 조각처럼 맞춰져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남편은 늘 저를 존중해주고 아껴주었습니다. 결혼 후 매 기념일마다 잊지 않고 제가 평소 스쳐가듯 했던 말들을 기억했다가 섬세하게 고른 근사한 선물을 건네곤 했습니다. 1년에 2번은 꼭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둘만의 아름다운 추억을 쌓는 것이 저희 부부만의 특별한 행사였습니다. 그와의 여행은 단순히 낯선 풍경을 보는 것을 넘어 서로의 손을 맞잡고 새로운 세상을 함께 경험하는 행복한 시간이었죠. 제게 남편은 이 나이에도 여전히 가슴 설레게 하는 연인 같은 존재였습니다. 직업상 출장이 잦았던 남편이었지만 그 빈자리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그는 세심하고 다정했습니다. 출장지에서도 늘 빼놓지 않고 전화를 걸어 자기 어디 갔는지 맞춰봐. 오늘 저녁은 이걸 먹었는데 다음엔 꼭 자기랑 같이 먹어야겠다 하며 제잘거렸고, 현지의 풍경, 그가 먹는 음식, 심지어는 작은 꽃 하나까지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지극한 다정함 앞에서 단 한 번도 그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지요. 오히려 이 나이에 이런 남편을 만난 건 정말이지 하늘이 주신 복이야 생각하며 매일 아침 남편에게 늘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남편은 제 세상의 전부였고 가장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이제껏 살아온 제 삶에 남은 것은 그와의 행복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저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굳게 믿었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의 행복을 시샘이라도 하듯 예고 없이 잔인하게 찾아왔습니다. 몇 달 전 평소처럼 출장을 떠났던 남편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고 그저 모든 것이 거짓말 같았을 뿐입니다.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색깔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듯 제 모든 일상은 남편의 부재 앞에서 송두리째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따뜻했던 집은 한순간에 텅 비어버린 듯 차갑게 느껴졌고 제 삶을 지탱하던 모든 기둥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고 저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겨우 하루하루를 버텨냈지요. 그 누구의 위로도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이 나이에도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습니다. 제 세상은 이제 완전히 무채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살아야 할 의미조차 찾을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후 저는 겨우 힘을 내 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쓰던 물건 하나하나, 손때 묻은 안경, 다 쓴 볼펜까지도 제게는 소중한 추억의 흔적이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저는 조심스레 남편의 흔적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러다 제 손이 늘 서재에 놓여있던 남편의 노트북에 닿았습니다. 그가 늘 중요한 자료를 보관하던 곳이었기에 저는 망설임 없이 노트북을 열었죠. 아직 남편의 손길이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 심장이 발작하듯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몸의 모든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남편과 어떤 젊은 여성이 너무나도 다정하게 마치 신혼부부처럼 찍은 사진들이 화면 가득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노트북 메신저 창에 그대로 열려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그 여성과 나눈 누가 봐도 연인 같은 대화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오빠 사랑해. 우리 자기 너무 보고 싶어. 여보 오늘 같이 먹은 파스타 정말 맛있었어.
다음에 또 와줘 같은 낯뜨거운 문장들이 제 눈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지독히도 다정했던 모습이, 그 사랑이 이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제가 전혀 모르는 젊은 여자에게 향해 있었다는 사실이 저의 뇌를 마비시켰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믿었던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제가 행복이라 굳게 믿었던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저를 비웃는 거대한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기념일마다 주던 선물, 함께 떠났던 해외여행, 출장지에서 보내왔던 사진들과 다정한 문자들. 이 모든 것이 저를 속이기 위한 치밀한 연극이었단 말인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피가 온몸을 휘감는 듯 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의 나락에서 배신이라는 또 다른 더 잔혹한 고통스러운 현실로 내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제 영혼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었습니다. 경악과 혼란 속에서 저는 마치 제 것이 아닌 듯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휴대전화로 손을 뻗었습니다. 노트북에서 보았던 그 여성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화면 가득 보였지만 제 눈은 흐릿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설마 속으로 되뇌며 망설일 틈도 없이 저는 곧장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통화 연결음이 들렸고 잠시 후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겨우 여보세요 하는 제 목소리를 낼 틈도 없이 수화기 너머의 여성은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차갑게 뚝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끊어진 전화를 들고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분명 제 목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녀의 그 행동은 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이며 제 남편은 저에게 도대체 무엇을 속였던 걸까요? 사랑과 슬픔으로 가득해야 할 제 마음에 이제는 설명할 수 없는 배신의 고통보다 더 큰 미지의 진실에 대한 두려움과 끝없는 궁금증이 저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밤낮을 굶고 눈물을 흘리며 머릿속에는 오직 왜? 라는 질문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몰랐던 거지? 끊임없이 저 자신을 의심하고 몰아세웠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남편을 추모하는 슬픈 상복 입은 아내가 아니라 감춰진 진실을 파헤치려는 날카로운 발톱을 세운 사냥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캐내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편히 잠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흔적을 쫓으며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의 은행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오해한 것이리라, 어떤 설명 가능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간절히 빌면서 조심스럽게 조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다시, 아니 이번에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내역서는 저의 모든 상상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액수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 숨을 들이켜지도 못하고 굳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이미 2년 전부터 그 여성에게 집을 사줬고 그뿐만이 아니라 매달 그리고 수시로 거액의 돈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몇 푼의 용돈이나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거액의 자금 이동은 명백히 뒷바라지 혹은 유지의 목적이었습니다. 마치 두 가정을 꾸리듯 무려 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청춘이 무색하게 제 황혼을 송여온 남편의 민낯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념일마다 제게 바치던 그 다정함, 해외 출장에서 제게 보내왔던 살가운 사진들, 자기 보고 싶다며 다정하게 속삭이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다른 여성과의 이중 생활을 감추기 위한 거대한 가면극이었다는 생각에 저는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흐느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믿음, 행복이라 굳게 믿었던 지난 5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거대한 거짓말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차가운 배신감이 온몸에 피를 얼려버리는 듯 저를 휘감았습니다. 저의 고통은 이제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섰습니다.
이 불합리하고 너무나도 부당한 현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제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집어삼키며 절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난 세월 동안 흘린 모든 눈물, 바쳤던 모든 사랑, 믿음.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덧없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영혼까지 오염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정신을 수습한 저는 다시 떨리는 손으로 그 여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분노와 함께 분함으로 갈라졌지만 그녀의 대답은 저를 더욱 기막히게 했습니다. 그 여자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남편이 돌싱 돌아온 싱글인 줄 알았다면서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뻔뻔하게 주장했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돈은 생활비로 받은 것뿐이라고, 심지어는 어머님께 말씀드리면 안 된다며 남편이 부탁했다는 헛소리까지 늘어놓으며 발뺌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눈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제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지난 수십 년을 살아온 이상 분명히 알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남편이 2집 살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돈을 단순히 생활비로 내놓을 리가 없다는 확신이 제 안에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저의 본능적인 직감, 평생 수많은 사람을 겪어본 제 육감이 이 여성의 말이 거짓임을 강하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를 농락하는 듯한 그녀의 태도의 모멸감까지 느껴졌습니다. 저는 직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출장 갔다는 지역을 중심으로 그녀의 나이대와 특징을 토대로 수소문했습니다. 제 평생 쌓아온 인맥과 세월의 지혜를 동원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 여성이 얼마 전 어느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카페를 차렸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 순간 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가지 의혹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사업 자금을 빌려준 것 같다. 막대한 돈을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사업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그녀에게 흘러 들어갔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싹 텄습니다. 과거 제 친정아버지가 사업 자금을 위해 지인에게 집문서까지 담보로 맡겼다. 큰 피해를 보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남편은 저의 평생 모아둔 돈까지 끌어다 썼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찾아와 상호가 "너 절대 참으면 안 돼" 하며 입을 모아 저를 부추겼습니다. 특히 가장 친한 친구는 제게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남편이 준 돈을 다 돌려받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여자가 얼굴 들고 카페를 할 수 없도록 맘카페에 글을 올리자고도 했습니다. 친구들의 말은 제 분노에 기름을 부었지만 동시에 제 머릿속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저는 복수하고 싶었고 정의를 구현하고 싶었지만 제 복잡한 감정 속에 이 모든 것이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과연 정당한 복수가 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이 나이까지 살며 수없이 질문했지만 제 삶에 이렇게 잔혹하게 되물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져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제 힘만으로는 이 진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아왔지만 이런 종류의 뒷골목 진실은 제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서도 안 되고 감춰진 진실을 이성과 법으로 파헤쳐야 했습니다. 저는 결국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잔혹한 진실을 파헤치는 일을 제 혼자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친구의 격한 조언과 제 혼란스러운 마음속 질문들을 들고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법의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막대한 배신감과 감정적인 고통 속에서 저는 이제 이 부당한 현실에 맞서 싸우기 위한 구체적인 첫발을 내딛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상실과 분노를 넘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실과 정당한 보상을 찾으려는 저의 단호한 의지이자 새로운 삶을 향한 고통스러운 출발점이었습니다. 저희 사연을 접한 변호사님은 차분하고 명확하게 법률적 조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뒤에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도 혼인 중 있었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으셨다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은 막막했던 제 앞길의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법이라는 이름의 희망이 드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상간녀의 뻔뻔한 주장에 대한 반박도 명확했습니다.
상간녀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남편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대화에서 아내분의 존재를 인지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은 제 머릿속에 떠다니던 수많은 물음표를 명확한 선으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제가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고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돈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명확한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남편분이 상간녀에게 보낸 돈을 빌려준 것으로 주장하려면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같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상간녀가 다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해도 법원은 금전의 액수와 관계, 반환, 의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남편의 다정함은 거짓이었지만 이제 그 거짓된 다정함의 그림자를 법의 이름으로 밝혀낼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은 혼란스러운 저에게 나아갈 길을 명확히 제시해 주었습니다. 친구가 제안했던 맘카페에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부적절함을 시사했지만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복수심에만 불타오르기보다는 법적인 절차 안에서 저의 권리를 찾고 남편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할 구체적인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의 말씀대로 노트북에 남은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으고 은행 거래 내역을 다시금 꼼꼼히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슬픔과 분노에 휩싸여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퍼즐 조각처럼 하나하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빛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결의로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만 대응하지 않고 이성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죽음과 그로 인해 드러난 배신은 제 63년의 삶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었죠. 한동안 저는 어둠 속에 갇혀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과의 만남,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용기가 조금씩 깨어났습니다. 저는 상간녀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동시에 제 상처받은 마음을 돌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저만의 작은 행복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릴 적 꿈이었던 정원 가꾸기에 다시 빠져들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작은 화분들을 들여놓고 씨앗을 심고 흙을 만지며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지켜보는 매일매일이 제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마른 가지 같던 제 마음에도 초록빛 희망이 돋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정성껏 돌본 꽃들이 피어나고 작은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서 비록 큰 돈을 되찾지 못한다 해도 제 삶의 진정한 가치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만난 좋은 이웃들과 함께 작은 봉사활동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저처럼 마음 아픈 이들을 위한 상담 봉사였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저의 아픔은 결코 저만의 것이 아니었으며 그 상처가 다른 이를 이해하고 보듬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제 나이 63세, 인생의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 깨달은 것은 그가 저에게 진정으로 다정했던 순간들도 분명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정함마저 부정한다면 제 지난 세월마저 모두 부정하는 것이 되겠지요. 저는 아픈 기억들을 안고 가되 그 안에 숨겨진 저의 진실된 사랑과 노력만큼은 온전히 제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상간녀와의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승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제게는 스스로를 치유하고 더 단단해지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제 굳이 높은 울타리 안에 숨지 않습니다. 햇살 아래 제 베란다 정원의 꽃들을 가꾸고 이웃들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은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진정으로 솔직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이 순간임을 확신합니다. 제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피어난 꽃처럼 아름다운 이상욱의 인생 제2막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활짝 열린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따뜻한 봄바람을 온몸으로 맞이하며 다시 시작하는 제 삶을 마음껏 만끽하고 있습니다.